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1주기 국회 추모제를 개최했습니다. 여야는 애도의 뜻을 표하며 한 목소리로 안전관리 강화를 약속했는데 재발 방지 대책엔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 등 서울과 같은 생활권에 대해선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외부 첫 공식 일정으로 광주 5.18 국립민주묘지와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국민 통합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 4개 사안에 대한 국정수사를 추진하고 R&D 예산 점검과 권력기관 특활비 TF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일 예산안 시정 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전 환담 자리에 참석합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며 협의를 약속한 가운데 확대폭과 실행 방안,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의 이견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에 대해 최혜영 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159명의 희생자를 낳았던 이태원 참사가 1년이 지났는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1주기 국회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서울광장에서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 추모제가 열린 데 이어 오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최한 국회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국회 추모제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또 여야는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재난 안전관리 강화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야가 뜻을 모아 국회에서 추모제를 여는 것은 국민 앞에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이기도 합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믿을 수 없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후속 대책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최자 없는 행사에 안전관리 책임을 지자체에게 부여하는 재난안전관리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랫동안 행안위에서 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지난달 말에서야 비로소 법사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정부 여당의 반대로 여전히 국회에 묶여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밝힌 추모의 뜻이 진심이라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처리를 제1의 혁신 조치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태원 참사 1주기인 어제 서울광장에 마련된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원회는 위원회 전원이 전라남도 광주의 5.18 민주묘지와 국립현충원을 잇따라 방문해서 참배했습니다. 문그린 기자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김포시 등 서울 생활권 도시들을 서울시에 편입하도록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인구 대비 면적을 보면 서울시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서울과 출퇴근이 공유되는 곳은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민 의견이 가장 중요한 만큼 김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절차를 진행하면 공식적인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안하신 내용 중에 인상 깊었던 내용은 김포시가 지금 현재 지리적으로 연접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지금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과 혁신위 전원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방명록에 광주가 민주주의를 완성해가고 있다고 참배의 글을 작성했습니다. 또 1980년 시민군 통역관 시절을 떠올리며 중앙정치가 유공자의 가족과 후손을 더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큰 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 속에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한 말을 빌리자면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 한편 국민의힘은 혁신위가 1호 혁신안으로 내세운 대사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자중하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시장이 혁신위의 사면안 발표 이후 SNS를 통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 만큼 당을 오래 지켜왔던 홍 시장이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방송 문그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과 시정연설 전 사전 환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4대 사안에 대한 국정감사를 추진하고 R&D 예산 그리고 권력기관 특활비 TF도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식은 천지원 기자가 전합니다. 내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정연설에 앞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전환담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시정연설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사전환담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기조에 전면적 전환이 있다, 생각이 바뀐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보이콧 없이 시정연설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예산안 설득을 위해 하는 시정연설인 만큼 민주당은 예산심사 원칙도 설명했는데요. 민주당이 제시하는 민생 대책을 정부가 반드시 수용하고 국회 심사권을 존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적 기한을 지키기 위해선 민생 현안에 대한 정부 개정안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한 개라도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삶에 큰 변화, 그다음에 삶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법안들을 저희는 통과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민주당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감사원 정치감사와 방송장악 등 4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R&D 예산 점검 TF와 권력기관 특활비 TF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국회방송 천지원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단독 처리는 신사협정 정신에 완전히 어긋난다며 표결을 늦추고 합의를 이루자고 제안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정략적 의도를 갖고 있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산업 생태계를 혼란시키고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심화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필리버스터를 통해 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겠다며 끝내 단독 처리한다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추진에 대해서 군사 충돌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는 사실상 군사 충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전면전에 다다른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군사합의 파기의 피해는 국민과 접경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슈픽에서 여야 정치권 이슈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정감사가 이제 끝나고 오랜만에 또 다시 이 코너 진행하게 됐네요. 앞으로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정감사가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예산 국회로 접어들었는데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 여야가 쉽게 합의를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역시도 예산안 통과에 대한 그 전망이 좀 난항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이제 맞은 가운데 이에 대한 해법을 놓고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서 어제는 서울 광장에서 추모 대회가 열렸고요. 네. 오늘은 국회에서도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이 여야가 한 목소리로 추모를 하면서도 이 재발 방지책을 놓고는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집중을 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 유감이라고 밝혔고요. 참사를 정쟁에 이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오랜 시간 법안 처리가 미뤄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오랫동안 행안위에서 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지난달 말에 법사위에 회부됐다. 조속히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동안 당정이 논의해온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보면 위험 요인을 지속 점검하면서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서 지자체에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인데요. 네. 이태원 참사가 주최자 없이 진행됐던 행사이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입법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의도입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이 이제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된 상태죠. 네. 이태원 참사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 또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지난 6월 달에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오늘 최고위에서 참사 1년이 다 되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이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국회에 묶여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특별법 처리에 국민의힘이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밝힌 추모의 뜻이 진심이라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합의 처리를 제1의 혁신 조치로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 트랙으로 이제 지정이 됐는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요? 네, 특별법이 지난 8월에 소관 상임위인 이 행안위를 통과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되면 상임위 6개월, 법사위 3개월, 그리고 본회의 2개월, 총 합치면 이제 최장 11개월, 330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네. 8월 31일에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법사위 3개월의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사위 심사 기간이 11월 말에 끝나면서 이제 본회의에 부의가 되고요. 2개월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1월 말부터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될 수 있는데요. 결국 시기가 문제일 뿐 이 야당이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이제 여야 간의 쟁점 법안인데 그 외에도 야당이 그 다음 달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방송법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여야 간의 그 대치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네요. 네, 뭐 앞서 저희가 단신 기사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이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간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본회의 직회부를 요청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민주당이 법사위에 계류된 이 두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를 했고요. 이 과정이 위법했다며 여당 법사위원들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제기 심판을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가 본회의 직회부 절차가 위법성이 없다, 적법했다 이런 판단을 내렸고요. 네. 이에 민주당이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만약 그 민주당이 두 법안을 이제 강행 처리할 경우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네, 국민의힘이 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인데 이 사실상 의석수에서 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과를 저지할 방법이 딱히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 카드를 쓰고 또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상 시작하고 나서 24시간 뒤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끝낼 수 있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서 토론을 강제 중단한 뒤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이 총 4개의 법안이지 않습니까? 네. 4개의 법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경우 법안 4건 처리에 최소 5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주장하고 또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법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국민의힘은 앞서 언급했던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우주항공청법 또 5개 광고물법 개정안을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요? 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법안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행안위에 계류 중인데요.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동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과 국정조사 추진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태가 이어졌었고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죠. 이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과방위에 계류가 된 상태입니다. 또 한계 기업 회생을 지원하는 기업 구조 조정 촉진법은 5년 한시법이 최근 일몰돼서 재입법이 필요한 사안이고요. 또 5개 광고물법은 정당들의 이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발생하는 현수막 공해를 줄이기 위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이 시급한 법안들의 처리가 국정감사로 인해 3주 정도 미뤄졌다며 여야가 조속히 합의를 해서 다음 달 11월 9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 내년 그 총선이 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5개 광고물법 이게 또 중요한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의 후임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지난 17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요청해 국회가 곧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인선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장은 국회의장이 임명 위촉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후보 2명을 추천하면 그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습니다.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명씩, 그리고 여당과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 2명씩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국회 사무처가 오는 2025년부터 입법고시 2차 시험 선택 과목을 폐지하고 8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의 공직 적격성 평가를 도입하는 등 국회 공무원 임용 시험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입법고시 2차 시험 선택 과목 폐지는 동일 직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시험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직 적격성 평가 도입은 종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변경되는 시험 절차와 방법은 해당 시험 공고를 통해 공지될 예정으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한 시험제도 개발과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0월 30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대사면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 안건으로 대사면을 내놨습니다. 당내 통합을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안건 제안이 있었지만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 이거를 1호 안건으로 삼자라는 의견이 대부분의 의견이어서 대사면 이거를 1호 안건으로 놓고 향후에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가령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재원 전 최고 같은 경우, 태영호 전 최고 같은 것도 지금 걸려 있는 상황들이어서
혁신위는 이에 따라 성상납 의혹 등으로 징계를 받았던 이준석 전 대표와 포고 골프 발언으로 징계를 받았던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해제를 당 지도부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혁신위의 대사면 방침에 불쾌하다는 감정을 드러냈는데요. 지금까지 굉장히 이 정당의 윤리 징계나 이런 것들 희화화하면 사용해왔던 사람들이 이걸 지금 또 무슨 대단한 피해적 조치인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학교 폭력 한 다음에 나중에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억지로 사과한 다음에 이제 피해자와의 관계가 개선됐으니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징계 당사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당 지도부는 두 사람이 향후 탈당이나 창당 같은 별도의 정치 세력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면서 지적했습니다. 징계 해제를 거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인데요. 당내 통합을 이루기 위해 혁신이 1호 안건으로 꺼내든 대사면, 통합 취지가 무색해질 만큼 오히려 내용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대사면 방침으로 첫 발을 뗀 혁신위가 순항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불이익 업계입니다. 지난 25일이죠.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인 이재명 대표 발언을 전하면서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한 공천 불이익과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천은 저희가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요. 징계를 받을 시에는 감산이라는 조항이 있지만 지금 현재 안 받고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께서 당무 복귀의 첫 일성으로 단결 메시지를 내셨는데요. 가부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여러 가지 논란이나 책임을 묻거나 이런 부분이 더 이상 우리 당내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뿐 아니라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합,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복귀 후 첫 일성으로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 의장을 각각 임명을 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친명계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 그리고 정책위 의장 자리엔 김영계인 이계호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친명계 충청 여성 원외인사와 비명계 호남인사를 나란히 등용함으로써 통합의 방점을 찍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명계에선 박 최고위원의 임명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박 최고위원이 비명계 박영순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대덕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해온 탓에 비명계에선 말뿐인 통합이 아니냐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원욱 의원은 찍어내기가 아니라면 박 최고위원이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유임된 조정식 사무총장도 교체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조 사무총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의 결함이 크기 때문에 전체가 대표 체제가 퇴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을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고 있는 거죠. 앞으로 있을 공천이나 여러 가지 당무 운영에 있어서 공정치 못한 불공정한 처사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깊은 불신을 하고 있는 거죠. 당 지도부는 조정식 사무총장의 교체는 없을 것이라면서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이 그 당무를 계속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계속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에 이어 이번엔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과 조 사무총장의 거취 문제가 야당 내분 변수로 떠오른 상황인데요. 분열은 필패, 단결은 필승이라며 통합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표 말이 지켜질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이번 국감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는 21대 마지막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는데요. 국회 사무처에서도 거의 모든 국감을 생중계하면서 국민들과 접점을 높였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 그리고 국정감사 이후 전국에 대해서 최형도 국민의힘 의원과 연결해서 관련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이번 국정감사가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15%, 또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49%로 나타났는데
이번 국정감사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의원님께서 소속해 계신 산자위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의 실망은 아마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증가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국정감사 때라고 해서 특별히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없거든요. 야당의 주장은 똑같은 주장이 되풀이되고 있고, 또 이게 국정감사라는 게 과거 권위주의 시대는 딱 정말 그 시간 동안은 제한적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또 정부에 대한 자료 청구 같은 게 허용되어 가지고, 그때는 정말 80년대, 90년대는 정말 분투하는 야당 의원 또 노력하는 여당 의원이 뭔가 국정의 낙맥상이라든가 국가 정책이 잘못된 점을 밝혀내는 그런 아주 큰 특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65일 그 막강한 누구나 야당이 언제든지 자료를 청구해서 정부 관계자를 불러대서 또 국회에서 이렇게 비판하고 다 조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며칠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시대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국정감사장에서 처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기업인들을 부르는 문제도 그 바쁜 기업인들을 불러서 몇 분 질의하려고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해외 출장길도 막고 뭐 이런 게 막는 것이냐 저는 뭐 회의가 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산업이유 같은 경우에 여야 의원이 모두 30명입니다. 30명이 5분씩 질의하는데 이건 재치문답도 아니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은 기존에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되풀이해서 뭐 오래된 전축 레코드 되풀이하듯이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뭐 저희들이 새로운 사실들, 정부가 분발해야 될 것들, 또 이전 정부에서 물려받은 문제들 이런 것들을 뭐 지적하는 게 있었는데 국민의 주목을 받기 힘든 상황이고요. 이것 때문에 저는 우리도 미국식으로 사실은 지금 국회법상으로는 언제든지 국회가 정부를 불러서 청문 비슷한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상임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정부 기관장 30-40명 되는 기관장이나 비감 정인들을 불러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핵심적인 사안이 있으면 하루 종일 하더라도 미국식으로 서브 커미티 소위 체제하는 것이 이제 보다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대에 맞지 않은 형식이 국민들의 실망을 부르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 그 국정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그 소회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원님 개인은 이번 국정감사에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임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성과와 보람이 있었다면 또 어떤 부분인지 좀 간단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정말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한전의 적자도 늘어나고 있고 또 모든 에너지 기업 공기업들의 적자가 늘어났습니다. 또 서민들은 서민대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아서 걱정이고 또 에너지 수입으로 인한 무역 적자 또한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에너지 적자 구조를 분석했는데 특히 저는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에 사상 최대의 가스를 도입을 하면서 무려 우리나라 예산의 10%를 썼습니다. 그 천연가스 수입 규모로 치면은요. 네. 그런데 우리 가스공사가 전문적이지 못해서 이게 지금 가스 도입가가 주변 국가, 즉 중국, 일본, 대만보다 톤당 한 $200 안팎으로 더 비싸게 도입했습니다. 만일 그 가스공사가 전문적으로 천연가스 수입을 관리하는 회사고 그 수요 예측을 관리해야 되는 회사라면은 그걸 정확히만 했어도 16조 원이라는 이런 그 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한 에너지 기업의 적자라든가 이런 걸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그게 지난해는 가스공사가 자료를 내놓지 않아서 충분치 않았는데 올해 비로소 지난해 자료를 모두 받아서 분석해서 그것을 제기한 것을 저는 작은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바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여야 다음 라운드는 내일 그 윤 대통령 시정연설로 시작될 예산 전쟁과 쟁점 법안 네. 처리가 될 것 같은데요. 야당은 네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경제 포기, 국민 포기 예산이다. 이렇게 전면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오는 9일 본회의에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처리가 될 텐데 오늘 의총에서 예산안과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대응 방안이 좀 어떻게 논의가 됐을까요? 예, 지금 이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예견됐던 바입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야당에 대해서도 국정을 생각한다면,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난 정부 4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생긴 뒤로 쌓인 빚의 거의 절반가량을 다 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작되기 전에 600조 안 되던 국가 부채가 1100조 가까이 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곳간이 정말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선가 돈을 조달해야 되는데 예전처럼 우리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이런 데서 수출이 잘 된다면은 수출이 잘 된 걸로 해서 법인세를 많이 끌을 수 있었는데 지금 세금도 만만치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빚을 더 낼 수가 없습니다. 빚을 더 낼 경우에는 결국 그것은 고금리로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 또 연끌해서 집 투자한 젊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게 될 거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고금리의 자금을 좀 써야 되기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또 국채를 많이 발행하기도 어려운 것이 만일 더 이상 빚을 낼 경우에 국가 신용 등급이 지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연쇄적으로 외자 조달도 어려워지고 하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가 막대하게 부려놓은 이 부채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 속에서 부채는 줄여나가면서 허리띠를 졸라나가면서 국가에 필요한 예산은 꼭 편성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이중고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이전에 좀 크게 편성했던 부분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곳곳에서 정말 고통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것들을 잘 살피고 있습니다. 살펴서 정말 불효불급한 예산은 좀 늦추고 정말 긴박한 예산, 더욱 필요한 예산들, 특히 우리 정말 어려운 이 생계가 이제 어려운 그런 한계 청에 대해서는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일 시정연설은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국가 예산을 긴축적으로 짤 수밖에 없었는지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회에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함께 이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젊은 세대에게 이 부채와 절망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많은 서민들에게 고금리로 인한 고통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논의하자고 아마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도란봉투법이니 방송 3법은 사실 민주당이 여당이고 180석 가까운 정당일 때도 추진하지 않던 법안입니다. 그 많은 문제를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야당이 되었다고 이제 책임이 없다고 그걸 여당 보고 다 떠넘기듯이 하는 것은 정말 정말 집권까지 경험했고 또 전통이 있는 우리나라 최고 정당으로서 좀 심사숙고해 주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당내 상황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뇨한 혁신위가 통합과 쇄신을 내걸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5.18 묘역에서 참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혁신위 제안 1호인 통합대사면 그리고 이어서 나온 영남권 스타 의원들의 수도권 출마론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실까요? 네, 예상되었던 그런 어제들이고요. 통상 우리 비대위라든가 할 때부터 보면은 쭉 호남을 방문하고 5.18 묘지를 방문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주제들도 오랫동안 당 안팎에서 내용인데 저는 우리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한국 축구로 비교하자면은 히딩크 혁신위원회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축구가 정말 30년,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무슨 수도 안 되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차범근이라는 정말 세계적 스타 플레이어 우리나라 출신의 플레이를 해도 안 되고 이 선수를 써도 안 되고 저 선수를 써도 안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히딩크 축구는 완전한 시스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무명인 선수를 발굴하고 새롭게 뛰게 하고 선수들로 하여금 시스템에 갖춰서 서로 협업하는 팀 플레이를 강조함으로써 한국 축구를 오늘 최고 수준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뇨한 혁신위원회가 바로 히딩크의 한국 축구 혁신 같은 그런 큰 시스템 혁신으로 새로운 그 궤도로 우리 한국 정치와 또 현재 집권 여당을 새로운 궤도로 올려놓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관련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2006년 당시에도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였습니다. 필수 의료 붕괴라든지 이런 게 예측된 거죠, 사실은.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를 포함한 충분한 의사정원 확대를 통해서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큰 틀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강론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 의료 확립,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은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의원 네. 반갑습니다. 일찍 그 네. 스튜디오에 들어오셔서 오래 네. 기다리셨습니다. 앞에 인터뷰가 좀 길어져가지고 많은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듣는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이제 치열하게 주도권 싸움을 벌였던 국정감사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문재인 케어 또 연금 개혁 등이 이제 쟁점이 됐었고 또 탕후루 아이돌 출신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 의원님 개인의 어떤 그 생각하시는 성과와 또 아쉬웠던 점을 꼽으라면 어떤 걸 들 수가 있을까요? 네. 먼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실 보건의료, 복지, 또 뭐 식의학 안전 등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부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다른 상임위보다는 민생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최근에는 어린이 식품과 관련해서 탕후루를 비롯해서 또 최근 사회 이슈죠. 마약과 관련해서 그 아이돌 출신이 국회에 출석을 해서 마약 환자 중독 환자들에 대한 재활 지원 대책을 촉구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질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아쉬운 점은 매번 국감 때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회에 자료 제출을 해야 하는데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질병관리청에서 후쿠시마 관련한 오염수 그 위해성 연구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걸 숨기고 제출하지 않아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국정감사 방해를 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의대 정원 확대도 정말 많은 그 학부모를 비롯한 환자, 많은 국민들께서 또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인구 1000명당 2.6명,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좀 늘려야 한다는 거는 국민 여론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의사협회 등의 반대 목소리가 있는데 이게 숫자 부족이 아니라 분포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건강보험료가 2배에서 3배 정도 아주 높게 올라갈 거다. 자, 의대의 쏠림이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대 중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우리 소아과 오픈런 다 아실 겁니다. 새벽부터 서울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데요. 몇 시간씩 걸려 올라와서 정작 진료받는 시간은 4분, 5분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이런 모습들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위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사건 아실 겁니다. 그게 응급실 뺑뺑이 네. 사건들인데요. 이렇게 소아과 오픈런을 비롯해서 응급실 뺑뺑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전문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응급실의 전문의 부재뿐만 아니라 그 응급실에서 수술실에 수술해야 하는 의사가 부족을 하다 보니까 중환자실에 있는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이 중환자실이나 아니면 일반 병실로 빠져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응급실이 꽉 차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뺑뺑이 이제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이 일어나는 거죠. 네,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를 해서 봐도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분포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비해서 비수도권의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들을 인식을 하고 꾸준히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분포의 불균형. 그래서 뭐 지역 의사제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네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 의료 지원 패키지를 내용으로 한 정부의 이 의료 혁신 전략에 대해서 민주당도 모처럼 좀 칭찬을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원칙적인 찬성이고 매우 실망스럽다, 빈수레다 이런 입장을 의원님이 밝히셨습니까? 네, 왜 그러셨던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네. 어찌됐든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필수 의료 부족, 또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를 일찌감치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의대 증원 확대를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마침 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박수를 치면서 이왕이면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원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71% 정도가 지금 이 정책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19일이죠.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를 하면서 몇 명을 증원할 거다. 또는 어느 시기에 얼마큼 증원할 거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네. 예, 그 발표를 들으면서 정작 방향성만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이게 과연 보궐선거에 패배에 대한 물타기 아닌가? 또는 내년 총선의 언론몰인가? 라는 생각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들으면서 특히나 알맹이 없는 이 정책 때문에 이번에 초등학생들이 의대 입시 준비반이 생긴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또 사교육 과열까지 지금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의대 혁신 전략은 요란한 빈수레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대 정원 확대 사안이 이번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에 이제 하나였었는데 후속 발표가 이어지면서 정부안이 조금씩 그 윤곽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50명 이하인 미니 의대 17곳의 정원은 80명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11월까지 대학별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이제 추진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 정원의 확대 폭 그리고 이제 방법, 의원님의 견해도 들어볼까요? 네, 먼저 시기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2024년은 어렵다고 보고요. 가장 빠른 시점이 202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복지부의 역할이 있는데요. 얼만큼 의대 증원을 할 것인가의 규모를 정하면 그 정한 것을 교육부에다가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년 2024년 4월까지 통보하게 되어 있고요. 교육부는 그 통보를 받으면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에 얼만큼 보내야 되는 이게 배정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게 이제 교육부의 소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방법적으로는 지역 인재 전형을 좀 높이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필수 의료 관련해서 지역 의대에서 배출된 의사들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함께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구체적인 증원 방안과 함께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게 지역의대 설립도 있고요. 또 공공의대 설립도 있고 또 지역의사제 도입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돼야 공공의료, 필수의료 그리고 지역의료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의대와 또 지역의사제가 무엇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어떤 점에서 필요한 것인지 좀 설명 덧붙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도는 필수 의료와 그리고 지역에서 진료하는 의사들을 확대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하시는데요. 지금까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처럼 아무런 대책 없이 의대 정원만 할 경우에는 수도권의 미용, 성형 의사들만 확대될 거라는 예상들을 좀 많이 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것은 이렇게 의대 정원 확대를 하려고 한 건 아니다라는 건 국민들이 좀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따라서 공공의대를 통해서 필수 의료죠. 그런 의사들을 확대하고 양성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의사제를 통해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에 다른 데 가지 않고 그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여당의 입장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는 검토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야당의 입장과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대 정원 확대는 또 의사들의 이제 그 반발이
거세다. 그리고 이제 문정부 때도 추진하다가 결국에 이제 실패했다. 이런 이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의대는 신입생을 선발할 때 공정성 논란도 있었다. 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걸 이제 동시에 추진을 하느냐 아니면 단계별로 하나씩 추진해 나가느냐. 의원님 생각은 어느 쪽이실까요? 네. 의대 정원 학대를 사실 뭐 좋아하는 의사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마 그 의사 파업을 막기 위해서 보험 수가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의사의 월급을 뭐 올리는 정책이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고요. 또 아무런 대책 없이 의대 정원만 학대하는 것이 좋은 정책일까라고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계속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 분명히 수도권에 미용이나 성형하는 의사만 계속해서 배출되는 그런 우려점들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정책이라고. 소아과 같은 그런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또 국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그런 쪽을 더 이제 좀 선별해서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게 바로 예, 예. 필수 의료인 네네.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우리는 의대 정원 확대와 이 두 정책을 같이 갔습니다.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도를 함께 같이 갔는데요. 그때 자초됐던 이유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 이제 의료 파업이 시작이 되면서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초가 된 부분인데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외에 만약에 좋은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 민주당은 함께 협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여야는 모두 공공 필수 의료 TF를 구성을 한 상황입니다. 네네. 정부 방안이 확정이 되는 대로 국회에서 논의가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여야가 좀 힘을 합쳐서 의사 증원이라는 좀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그 의사 수 늘리기에 머물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의료와 필수 의료를 확립하려면 어떤 점들이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서 논의가 되면 좋을까요? 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 정원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오래전부터 고민을 하고 약간 자초되긴 했지만 계속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필수 의료를 확립하는 그 의사 증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실 정부 여당만 논의할 것이 아니고요. 정부와 여야가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만드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미묘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야 간에 이제 그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네.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원내 대변인 이제 그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국정감사 뒤에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요. 네네. 일단 뭐 예산안, 뭐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여러 가지 현안이 지금 이제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있고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여야 간에 피켓과 고성 없는 국회를 만들자 이렇게 신사협정의 목소리가 여야 간에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과연 원내대표님께서 국민들이 먼저 그런 제안을 모습을 볼 수 해주셔서. 있을지. 네, 사실 그동안 여야가 극단적인 대결을 하는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정치적인 혐오가 생겼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국회의원으로서 좀 죄송하다라는 마음이 좀 들고요. 그리고 피켓과 고성이 없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단순히 뭐 쉬운 일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좀 작은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천리기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여야가 서로 좀 존중을 하고 또 국민들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년 총선 준비로 또 바쁘실 것 같은데요. 지역구 경기 안성 지역이죠. 네, 저는 경기도 안성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 매달 한 번씩 그 주민들과 만나는 그 민원의 날, 이걸 이어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느끼는 지금 경기 안성 지역의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원내 대변인이 되면서 지역 활동이 조금 줄어들어서 좀 마음이 좀 아프기는 한데요. 마음은 지역에 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민원의 날을 준비를 하면서 안성 분들의 이제 목소리를 듣고 뿐만 아니라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의 그 민원들을 접수를 하면서 바로바로 해결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크던 작건, 되건 안 되던 간에. 그래서
그렇게 좀 사소하긴 하지만 해결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안성 주민분들이 되게 좋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성은 수도권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전이 좀 더딘 편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주거, 뭐 복지 이런 영역도 좀 열악한 편이어서 현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앞으로 지금에 있는 정치인 분들과 또는 정책을 답습하는 그런 형태로는 우리 안성이 도저히 발전이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는 새로운 인물, 새로운 인재,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안성에 내려가서 이제 활동을 한다면 좀 더 안성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언젠가는 그거를 알고 좋은 선택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인터뷰 의원님하고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다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간결하고 또 내용은 딱 필요한 말씀들만 압축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인터뷰 중에 혹시 그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시간을 더 주시는 네, 건가요? 그럼요. 네, 드리겠습니다. 없으면 마무리하고요. 네, 그거보다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마지막 답변도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의대 정원 확대와 실행 방안에 대해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